안녕하세요. 현대HCN 2012 입시 전략 아는 만큼 대학 간다 이주연입니다. 네, 한 해가 끝나면 다시 봄이 찾아오듯이 해마다 봄이 오면 항상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수험생들이 겪어야 하는 입시 경쟁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수험생들, 요즘은 대학은 아는 만큼 또 잘 간다고 합니다. 바로 그 힘을 들이기 위해 마련한 시간이죠. 아는 만큼 대학 간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서초구 입학정보센터 임종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첫 방송이 나가고 난 후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이었다, 정말 유익했다, 긍정적인 반응이 정말 많았는데요. 저도 지난 시간에 이 소장님 말씀 듣다가 생각했는데 저도 다시 한번 수능을 볼까 생각했어요. 어떤가요? 예, 물론 잘하시겠지만 후배들한테 양보하셔야죠. 네, 그렇죠. 방송이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몰랐는데 어제 첫 시간 함께 하고 나서 제가 입시를 치르던 때와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사실 제가 수능 칠 때는 이 수능만 잘 보면 대박 난다 이런 생각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전공 선택할 때도 왜 적성 검사도 안 하고 적성 선택도 제대로 안 하고 수능 점수에 맞춰서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입시는 그런 점들이 많이 보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요즘 입시 제도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역사학과, 국문학과나 철학과 이렇게 순수 학문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실제 그 학문에 하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기 학과보다 좀 점수가 낮으니까 그 학과에 간 거죠. 그래서 학교 입학하자마자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하려고 한다든지 인기 학과로 전과하기 위해서 전공 학문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들은 그럴 겁니다. 점수가 좀 낮더라도 해당 학문을 좋아하고 학문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실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입학사정관으로 대표되는 요즘 입시 제도가 애초에 공언했던 취지처럼 대학의 서열화를 타파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 좀 듭니다. 하지만 적어도 순수 학문을 살리고 학생의 인성과 적성을 대학 입시에서 반영한다는 것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대학이라고 해도 자기의 흥미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적성에 맞지 않는 분야를 4년 동안 공부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입시 제도가 복잡해져도 긍정적인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는 만큼 대학 간다 두 번째 시간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이 대학 입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학교 생활기록부와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2학년도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수시 모집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건데요. 그만큼 학생부 관리가 중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올해는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수시 모집이 정원의 62.1%를 선발합니다.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이라는 입시의 정석이 있는데요. 수시 모집의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부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학생부는 3년 동안 학생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담겨있는 자료입니다. 대학은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사고 안 칠 학생을 뽑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 학생을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생활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사람의 행동에도 관성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엉망으로 활동하던 친구들이 대학교 와서 모범생이 되질 않는다는 거 대학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정원의 62.1%를 수시로 뽑는다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학생부가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학생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구성 요소를 전부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훑어보시면 인적사항 부분이 있고요. 학적사항, 출결사항이 있습니다. 수상 경력란에는 올해부터 교내상만 기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고요. 자격증, 인증 부분에서는 공인 인증 성적, 공인 영어 성적은 넣지 못하도록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여쭤보십니다. 이제 교회상이라든지 아니면 공인 영어 성적은 아예 필요가 없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입학사정관제를 예를 들면은 자기소개서라든지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학생부에 반영이 되지 않음으로써 대학교에서 좀 비중을 적게 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 지도 사항을 보시면 학년별로 학생들이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적어놓는 코너인데요. 실제로 이 부분이 몇 차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 2학년 때 자신 있었던 학생부를 좀 고쳐달라라고 선생님한테 요청을 해서 선생님이 고쳐준 사례가 종종 발생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학생부를 선생님이 함부로 고치면 선생님이 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부를 나중에 수정하거나 그러는 게 사실 불가능할 것 같고요. 1, 2학년 때부터 미리미리 학생부에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학습란을 보시면 네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율활동, 그리고 뭐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에 관련해서 이렇게 활동했던 내역들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체험학습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교과 부분이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성적이 담겨 있는 학생부 부분입니다. 학년별로 과목별로 이렇게 성적들이 기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독서사항, 그리고 맨 밑에는 선생님이 종합 의견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시 모집을 할 때 진로 희망 사항에 적힌 내용이 미치는 영향이 큰가요? 사실 크다 작다를 논하기는 좀 어렵고요. 물론 그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때부터 일관되게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면 입학사정관에서 유리하긴 하겠죠. 하지만 대학교 입학사정관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학생들은 질풍노도의 기이기 때문에 꿈이 매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일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억지로 뭐 학생부를 바꾸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면 학생부에 상당히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 대학마다 전체 항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뭐 몇 가지 항목을 골라서 반영하든가 아니면 반영률이 다르던가 좀 그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여기서 주로 그 교과 활동 부분들은 수시 모집에서 주로 많이 반영을 하고요. 일반 수시 모집에서 사실 다른 부분들, 다른 비교과 영역들이 그 반영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시 모집을 지원을 하면은 교과 성적은 점수로 환산을 하지만 봉사활동이나 출석 결석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기본 점수를 받고 들어갑니다. 기타 비교과 영역이 중요한 거는 입학사정관 부분이 되겠죠. 오늘은 그 교과 영역을 대학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좀 자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건 특별한 자료는 아닙니다. 대학들이 모두 공개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대학별 홈페이지에 가시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자료들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대학교 5개가 적혀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적어놨고요. 학생부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나타낸 표입니다. 건국대 10, 뭐 경희대 10, 10, 뭐 100, 320 이렇게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 숫자 자체에 덩어리가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학교 자체가 전체 총점을 몇 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대학교에서 등급이 바뀌면서 점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국대는 1등급은 10점을 주고 2등급은 0.3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3등급이 되면서 0.4점, 4등급은 0.5점 이렇게 등급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점수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경향이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건국대에 지원을 하려면 3등급이나 4등급 이하에서 지원을 하려면 일정한 페널티를 각오하고서 지원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점수를 보면 1등급이 10점, 그리고 2등급이 되면서 0.4점이 줄어들고 3등급이 되면서 0.8점, 또 0.8점씩 줄어드는데요. 이 숫자가 말하는 바를 좀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 네. 우리 경희대학교에 와서 공부하려면 3등급 이하는 좀 안 되겠다. 3등급 이하가 지원을 하려면 다른 부분에서 특출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0.2점씩 골고루 떨어지다가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떨어지면서는 0.2점에서 조금 더 갭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도 1점씩 떨어지다가 6등급으로 넘어가면서 갭이 커지고요. 중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이 표 자체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유추해 보건대 학생부가 더해 들어간다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도 학교별로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학교는 이 정도 성적은 돼야지 들어올 수 있다는 기준이 입학사정관 전형에도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유추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부의 전체 등급이 같은 2등급이더라도 실제 대학교에서 점수로 환산할 때 점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표를 보시면 경희대학교 학생부 환산 점수를 하나 적어봤습니다. 과목별, 학년별 가중치는 좀 제외를 했고요. A 학생, B 학생 모두 전체 등급은 2등급입니다. 그런데 A 학생은
국영수가 1, 2, 3등급이어서 평균이 2등급인 거고 B학생은 국영수가 골고루 2등급입니다. 이럴 경우에 방금 전에 보셨던 표대로 점수 환산을 해보면 A학생은 28.4점인데 반해서 B학생은 28.8점입니다. B학생은 합격하고 A학생은 탈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은 A학생이 3등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등급이 낮아질수록 점수 페널티가 크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때문에 그 학생이 똑같은 학생부 점수를 갖고 있더라도 이왕이면은 골고루 점수를 갖고 있는 것이 편차가 큰 것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학년별 가중치도 좀 틀립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 2, 3학년 내신을 동일하게 보고요. 반대로 시립대학교나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 2, 3학년 내신을 20, 40, 40 이런 비율로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1학년 때보다 2학년, 3학년 때 성적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가 이제 여름 방학인데요. 내신 성적이 3학년 1학기 때까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때 내신 공부를 하질 않습니다. 물론 대학교에 잘 가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재수를 하게 되면 3학년 2학기 성적도 내신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재수하는 친구들 중에서 3학년 2학기 때 망친 성적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까요. 학생분들은 대학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기 전까지는 모든 공부들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말 복잡한데요. 네, 그러면 살펴보면 3등급이나 4등급인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등급별 격차가 적은 동국대나 시립대나 중앙대를 쓰는 게 유리하고 또 1, 2, 3학년에 비해서 2, 3학년에 공부를 더 잘한 학생은 중앙대보다는 시립대를 쓰는 게 유리하다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맞습니다. 1, 2, 3학년 성적도 따져봐야 되고 또 등급도 따져봐야 되고 정말 어렵습니다. 예. 네, 그럼 지금 현재 대학별 환산법과 또 실질 반영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엔 대학 입시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점점 수시 비율이 커지는 추세긴 하지만 수능 시험도 역시 중요하죠? 예, 아주 중요합니다. 올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60%를 수시로 선발을 하는데요. 그 얘기는 나머지 40%는 예정대로 정시로 선발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이나 학생부 중심 전형, 입학사정관 전형, 적성 검사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이 된 걸 통틀어서 60%라는 얘기고, 정시는 철저하게 수능 중심으로 40%를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는 만큼 모의고사 성적이 나온다든지 내가 머리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복잡한 거 생각할 거 없이 수능 공부만 열심히 해서 대학 가는 게 가장 편하고 또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사실 공부 잘하면 역시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참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올해 수능이 쉬워져서 이 변별력이 없을 거란 얘기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변별력이 물론 좀 없긴 없겠죠. 수능이 쉬워졌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문제 틀리고 두 문제 틀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변별력이 좀 없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수능 자체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등급 아니면 퍼센트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고 내가 못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공부를 한 다음에 좋은 성적을 거두면 바라는 대학에 간다는 것 자체는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네, 소장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공부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남은 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그렇다면 2012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 작년도와 비해서 달라진 점이 많나요? 예, 그 2012학년도가 되면서 바뀐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수리 영역에서 바뀐 부분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예, 2011년도에는 인문계 학생의 경우 고등수학, 공통수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수학 1까지만 공부를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수학 1에다가 미적분과 통계의 기본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고등수학, 수원, 수2까지만 하고 선택 과목 3과목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선택 과목 3가지 모두 교과 과정에 반영이 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미분은 수학 2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적분 부분들은 별도의 과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산수학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좀 있어서 실제로 선택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이 선택을 안 했습니다. 이산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소화돼서 수학 1으로 들어갔고요. 확률과 통계도 별도의 과목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네, 뭐 인문계도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 추가되고 뭐 자연계도 선택 과목 세 가지 전부 다 해야 되고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예, 전체적으로 학업 부담이 좀 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지금 입시를 보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피력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기존보다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험을 보기 좀 평이한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들 있습니다. 과목은 늘어난 대신 난이도를 조절해 준 건가요? 예, 그렇게 보셔도 무관할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탐구 영역에서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탐구 과목의 4과목의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뭐 3과목, 2과목 정도를 보통 대학들이 반영을 했는데요. 올해는 시험 보는 과목 자체가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들도 2과목 이하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선택 과목이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어든 대학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약간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입시 자체는 상대적인 게임입니다. 내가 쉬우면 남도 쉬운 거고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고려하지 말고 자기 페이스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 점에 유의해서 공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 우리 수험생들이 이 수능 시험 전에 모의고사도 많이 보잖아요. 특히나 3월, 6월, 9월 모의고사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모의고사들을 아주 많이 봅니다. 네, 그럼 모의고사와 이 수학 능력 시험의 연관성을 알고 공부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 모의고사 자체가 의미가 수능을 준비하는 시험이긴 하죠. 수능의 유형에 적응하고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속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3월 모의고사가 수능 점수와 지켜야 된다. 네, 맞아요. 예, 혹은 수능 바로 직전에 있었던 9월 모의고사를 잘 보면 수능을 망친다. 예,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이 들어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이런 속설들은 배제하고 지난해 있었던 과학적인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수능과 모의고사의 연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표를 보시면 3월, 6월, 9월 수능 이어지는 모의고사와 수능의 응시생 숫자를 나타낸 표입니다. 자, 2012년 3월 모의고사를 보니까 재학생들만 봤네요. 3월달 모의고사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재수생이나 아니면 직업탐구를 보는 특성화고 학생들은 시험을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6월달, 9월달 모의고사는 수능 문제를 실제로 출제하는 평가원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재수생이라든지 모든 학생들이 보는 경향이 좀 있죠. 전체적으로 재학생은 큰 인원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수생 같은 경우가 좀 인원의 변동폭이 상당히 큰데요. 일단 6월 모의고사를 보면 재학생 숫자는 그대로인데 재수생과 직업탐구를 보는 학생들이 늘어납니다. 일반적인 인식이 재수생은 고3 학생들보다 좀 시험을 잘 보고 그리고 특성화고 직업탐구를 보는 학생들은 수능에 그다지 비중을 많이 두지 않기 때문에 좀 못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 정설을 일단은 그대로 믿고 한번 표를 보면은 6월 모의고사는 재수생과 직업탐구 인원이 8만 명씩 동일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의 수능 변화폭이 그다지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9월 달로 가면서 이제 재수생은 그대로인데 직업탐구 영역 학생들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 수능으로 가면 재수생은 2배로 늘어나고 직업탐구를 보는 학생들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배가 늘어났는데 재수생들이 일단 모의고사를 잘 보지 않고 있다가 정작 수능에는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혹은 대학교 1학년을 다니면서 반수를 하는 경우에는 수능을 한 번쯤 보려고 달려들죠. 그리고 직업탐구 영역을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에 바로 취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경우에 합격한 경우는 수능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재학생의 성적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369 수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재수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성적이 다소 하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데이터를 맹신할 수는 없고요. 각가지 변동폭이 있겠죠. 네, 3월에는 재학생들끼리 모의고사를 보고 이 6월로 갈수록 재수생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갈수록 고3 학생들의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표가 올해도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수능이 좀 더 쉬워진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재수생이나 반수생의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날 소지도 좀 있습니다. 따라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이나 6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 성적으로 수능 성적을 속단하지 말고 끝까지 좀 가속도를 붙여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대학 입시는 작년보다 한 달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수험생들의 부담도 한층 더 가중됐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입시의 가장 기본인 학생부 관리와 대학 수학능력시험 준비에 흔들림이 없어야겠습니다. 네, 입시 솔루션 Q&A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은 대학 입시에 관한 여러분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입시에 관해서라면 어떤 종류의 질문도 괜찮고요. 상담도 괜찮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서초구 입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여러분의 고민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 어떤 수험생들이 질문을 해줬나요? 예, 오늘은 입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그 질문을 올려준 친구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보면 학생부 등급이 3등급인데 고려대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과연 붙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 또 이 대학에서 실제로 논술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실질 반영률이 궁금하다고 하네요. 간단히 답을 드려보면은 일단 대학의 실질 반영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대학들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공개를 하진 않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못 공개하면 괜히 시비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학들이 논술의 비중을 얼마나 둘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좀 간접적으로 파악이 가능한데요. 논술은 일회성 시험이고 학생부는 3년 동안 꾸준히 발생됐던 성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들 같은 경우가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커트라인 근처에 있는 학생들을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논술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논술의 결과를 보면 학생부에서 붙을 만한 학생은 붙고 떨어질 만한 학생은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적이 낮은데 논술을 합격을 하면 이슈가 되는 거겠죠. 예, 물론 변별력이 좀 높아 보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서강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강대학교 논술 합격생의 평균 등급이 2에서 3등급이 80%고 나머지 20%의 평균 등급은 4에서 5등급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논술의 실질 반영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논술을 준비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3등급인데 논술을 봐서 붙을 수도 있죠. 네. 예, 하지만 학생부가 떨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좀 어렵다는 것은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대학교 학생부 점수 환산표에 고려대학교는 없었는데요. 고려대, 연세대나 성균관대 등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등급별로 점수를 매기지 않고 수능처럼 그 점수를 다시 표준 점수, 표준화 점수로 만들어서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3등급이면 좀 고려대 가긴 좀 어렵다는 거는 주지의 사실이고요. 자, 여기서 그 표를 보면서 실제로 실질 반영률에 대해서 좀 간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대학교 예시는 아니고요. 제가 임의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논술이 80, 학생부가 20%를 본다고 하는데 실제로 최고점과 최저점은 그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논술이 80점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최고점이 75점이고 최저점이 70점이라면 실제로 논술에 변별력이 없는 겁니다. 네. 예, 반대로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좀 엄격하게 줘서 최고점이 한 18점 그리고 최저점이 10점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앞에 있는 반영 비율과는 무관하게 실질 반영률은 학생부가 논술보다 월등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첫 번째 학생의 질문이 고대 논술 우선 선발을 준비하는데 이 대학의 논술 실질 반영률이 어느 정도냐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소장님의 말씀은
일단 학생부가 비슷한 수준의 애들끼리 논술이 변별력이 있는 거지 논술 자체의 변별력은 별로 없고 또 실제 반영률 자체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강대의 경우는 과거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논술의 비중이 높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대학 입시에 관한 정보를 찾으려면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면 좋냐고 이 서초구 입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김민철 학생이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요즘에 대학교는 물론이고 고등학교 그리고 뭐 각종 다양한 기관에서 입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그런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소화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각 어떤 정보가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지를 안다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각 시도교육청에서 진로 진학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가면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4년제 대학들의 모든 정보를 수합해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결정에도 많이 관여를 하는데요. 4년제 대학의 다양한 주요 사항을 수합해서 발표를 하고 또 다양한 논술 구술이나 다양한 예시 문제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문대학교 정보를 보시려면 대학교육협의회가 아니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쪽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대학별 DB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대학별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그 이유는 대학마다 요즘에 수시 모집 같은 경우가 며칠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입시 요강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끊임없이 발표를 하고 그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기 때문에 최종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학별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대학교마다 문의 번호를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 번호를 개설을 해놓는 거는 학생들 보고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를 좀 주저하는데요.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이 있고 그 전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없이 전화를 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가 각각 다르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는 만큼 대학 간다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학생부와 수능 시험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네, 소장님. 다음 시간에는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입학사정관제에 설명해 주신다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주요 대학들의 입학사정관 제도의 특징과 그리고 입학사정관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전형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벌써 기대가 됩니다. 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학도 이제 맞춤 시대라고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입시 방법, 저희 방송과 함께라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꿈을 꾸며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건승하시고요. 아는 만큼 대학 간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장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